안녕하세요, 준수상가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자료를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동안 제 모든 영상을 다 봤어도 이걸 놓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100% 후회합니다. 오늘 주제는 나스닥의 최적 레버리지에 관한 것입니다. QQQ는 1배 레버리지 ETF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레버리지가 낮을수록 안전하면 왜 0.5배 레버리지를 안 할까요? 아니면 1배가 안전하면 1.2배가 그렇게 위험한가요? 도대체 어디까지 레버리지를 올리는 게 효율이 좋은 건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레버리지 효율이 감소하는지를 자료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됩니다. 그저 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요. 자, 일단 선입견부터 부숴봅시다. 레버리지 ETF는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 정말 그럴까요? 안전한 투자로 알려진 대표적인 지수 추종 ETF는 QQQ, SPY, VTI가 있습니다. 얘네도 레버리지 배율이 1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레버리지 배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2배짜리 QLD, 3배짜리 TQQQ가 위험할까요? 그러면 배율이 높을수록 위험하고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을 때 역으로 QQQ의 0.5배 레버리지가 더 안전하고 장기 투자에 적합한가요? 자, 여러분, 이 말이 맞다고 해도 0.5배 QQQ에 투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하다가 벼락거지 되겠죠? 어쩌면 거래세, 수수료, 양도소득세 하나하나 따지면 예금이나 적금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원금을 보장한다니까요? 다시 말해 레버리지 배율이 낮을수록 꼭 안전하고 장기 투자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각자 원하는 만큼 리스크를 감수할 의사가 있으니까 투자에 뛰어드는 거고, 얼마나 감당 가능한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자, 그렇다고 해서 레버리지 배율이 높아도 여전히 안전한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1배짜리 QQQ보다 1.1배가 더 많이 벌 것입니다. 그런데 잃을 때도 1.1배로 더 잃겠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솔깃한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왠지 1.1배가 안전하니까 1.2배로 올려도 괜찮을 것 같고, 1.2배가 괜찮으면 1.3배도 투자할 만해 보입니다. 이거 약간 친구들한테 소나타 산다고 얘기 꺼냈다가 올려치기 당하는 것 같죠. 내 연봉은 그대로인데 지들끼리 차값을 계속 올립니다. 결국 내가 탈 수 있는 적절한 차는 정해져 있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레버리지 배율도 어디까지가 적절한지 모르면 계속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랜저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 과정 생략하고 포르쉐 사라고 하면 누가 봐도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갑자기 수익도 2배, 손실도 2배, QLD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위험해 보이거든요. 1.3배에서 2배로 뛰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도 이상한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손실이 커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변동성을 위험성으로 이해한다면 위험해지는 게 맞죠. 하지만 변동성을 기회로 보는 사람들은 이걸 위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를 이용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레버리지 배율이 높아질수록 요동치는 변동성을 보고 어느 정도의 변동성까지가 기회로 삼을 만한가,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이걸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를 통해 135년치 미국 주식시장의 적정 레버리지 배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배일 때 연간 4%의 수익이 났고 2배일 때 5%의 수익이 납니다. 좀 이상하죠? 리스크와 2배 변동성을 감수했지만 수익률은 2배인 8%가 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3배 레버리지는 보시면 1배보다 더 못한 성과를 내고 있죠. 이건 왜 그럴까요? 그건 주식시장이 우상향하더라도 경제위기 같은 폭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수익을 계산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말도 안 되게 높아지고 있죠. 사실상 마이너스 90% 이상의 하락이 있다면 원금 복구를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높은 레버리지 배율은 폭락장에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1배보다 못한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 배율을 높이는 것이 수익을 높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구간을 지나면 리스크에 비해 수익이 효율적으로 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게다가 지나친 레버리지는 오히려 레버리지를 안 쓴 게 더 나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건 135년간의 미국 주식시장이 그랬다는 얘기고, 기간을 다르게 잡거나 다른 시장으로 비교를 해보면 결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S&P 500을 1950년부터 2009년까지 보면 3배가 가장 수익이 많이 났죠. 하지만 2배 이후로 완만해지는 것을 보면 효율은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1971년부터 2009년까지 2배가 가장 효율이 좋았다고 하죠. 3배도 1배보다는 좋았지만
2배보다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에 잃어버린 10년, 20년으로 유명하죠. 이 시기에 니케이가 얼마나 횡보하고 우하향했으면 0.5배 레버리지가 좋았을까요? 그래서 어느 시장을 어느 기간으로 잡느냐에 따라 이렇게 최적의 레버리지 배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2009년까지는 우리가 주로 투자하는 미국 지수들의 적정 레버리지 배율은 1.5배에서 2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레버리지 배율이 0에서 1로 상승하는 것처럼 비슷한 기울기를 유지하며 효율 좋게 수익을 뽑는 구간이 1.5 이하였고, 추세가 꺾이더라도 2배까지는 수익이 극대화되며 그 이상 3배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과거의 백테스팅이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자료들은 2009년까지일 뿐이고 막판에 리번이 터지면서 수익률이 낮게 잡힌 것도 있고요. 향후 나스닥이 미래기술 발전의 가속화로 더 높은 성장세, 끝을 모르는 양적 완화로 더욱 가파른 우상향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미래의 최적 레버리지 배율은 이전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135년의 기간을 장기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이런 차트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과거 나스닥의 적정 레버리지가 어땠는지는 알겠는데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는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고 가져왔는데 미래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몬테카를로 방법으로 테스팅을 해보는 겁니다. 몬테카를로 방법이 뭐냐면 난수를 이용해서 함수값을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말하는데요. 왼쪽은 1971년 나스닥 지수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월 수익 분포를 나타낸 것이고요. 이 월 수익률을 난수로 삼고 무작위로 뽑아내서 테스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나스닥 지수도 사실은 수많은 선택과 경로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중에 한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기반으로 미래를 짐작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경로 중에 한 가지가 실현될 테니까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2500개의 미래를 시뮬레이션 한 것이죠. $10,000를 거치식으로 360개월 동안 장기 투자하는 무작위 테스팅을 2500회 진행했습니다. 하나의 경로가 하나의 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죠. 대공황 같은 건 반영되지 않았지만 닷컴 버블과 리만 브라더스는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2500개의 경로를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정지해놓고 화면을 봐주세요. 3개의 사진을 이어 붙였는데 밑에 보시면 24, 48, 72가 보이시죠? 이게 개월 수입니다. 그래서 24개월부터 360개월까지 정리된 것이고 빨간색 숫자가 수익률 상위 50%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숫자가 상위 25%, 그 아래 숫자가 75%입니다. 이 테스팅은 월별 수익률이 무작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위 몇 %라는 의미가 실력으로 갈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60개월 후를 봤을 때 30년 전에 투자한 $10,000가 20배 이상으로 불어나는 미래가 50%나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4만 이상이 되는 미래가 25%나 되고 $90,000를 넘지 못하는 미래도 25%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하기에 따라 지금 나스닥 지수에 $10,000를 투자했을 때 30년 뒤에 9배는 될 확률이 75%나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면 나스닥은 정말 훌륭한 투자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최대 손실을 나타내는 MDD를 보시면 반토막 나는 시기가 있음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2500개의 미래에서 평균적으로 반토막은 다들 겪는다는 거죠. 레버리지를 안 써도 주식은 각오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래도 개별주 투자보다 지수 추종이기 때문에 더 안심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몬테카를로 방법으로 나스닥에 레버리지를 적용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사실상 이게 엑기스니까 정지해 가면서 본인에게 맞는 레버리지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보여드린 나스닥과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새롭게 시뮬레이션해서 그렇고요. 수수료는 1%가 반영됐습니다. 자, 1.25배입니다. 제가 유사한 레버리지 배율을 갖는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마음에 드셨으면 똑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QQQ를 조금 넣고 QQQ 비중이 높은 쪽이 계좌 전체에서 하락폭은 더 적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물타기 하거나 리밸런싱을 할 때 안전 마진을 더 남길 수 있겠죠. 물론 매매를 최소화해서 절세하는 장기 투자를 지향한다면 QLD가 포함된 쪽이 조금 더 나을 겁니다. 자, 다음은 1.5배 레버리지입니다. 배율이 오르는 만큼 보편적인 수익률도 쭉쭉 오르고 있는 게 보이시죠? 개인적으로는 가장 효율이 좋은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1.75배 정도가 레버리지 배율을 높이는 게 리스크 대비 항상 효율적인 마지막 구간입니다. 2배짜리를 보시면요.
이건 QLD 100% 포트폴리오 혹은 QLD라는 종목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 MDD를 보시면요. 마이너스 78%가 보이죠? 이건 QLD가 리먼을 겪었을 때 마이너스 80%까지 갔던 걸 생각하면 여전히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도 경제 위기가 올 때 이 정도의 최대 낙폭은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리먼을 겪고도 QLD는 복구가 됐잖아요. 이 몬테카를로 방법에서도 QLD는 마이너스 80% 가까운 평균 MDD를 겪었음에도 복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99%가 보이시죠? 이건 최악의 상황이 연달아 닥치는 2500분의 1의 미래니까 사실상 미국이 최악의 선택을 반복했을 때 나오는 결과라고 보고요. 시뮬레이션 상에나 등장하는 오지 않을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수익률 76배에서 바로 리먼급 하락 마이너스 80%를 적용시켜도 똑같은 상황에 한 배짜리 장기 투자보다 더 많이 벌기 때문에 2배까지는 충분히 해볼 만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게 있는데 레버리지 배율이 2배가 되니까 갑자기 수익률 상위 75% 값이 내려갔죠. 이때부터 레버리지 배율이 높아질수록 바닥이 낮아집니다. 여전히 바닥이 높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쓰는 것 자체는 메리트가 있지만 2배를 초과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부터 같이 보시죠. 여기서는 14배지만 2.25배로 레버리지를 올리니까 12배로 내려갔죠. 그래도 1.25배보다는 높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쓰는 메리트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인 경우에 2배짜리보다 더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25배까지는 극한의 효율을 추구한다면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2.5배부터는 보편적인 값도 보수적으로 잡은 값도 2.25배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2.5배부터는 2.25배보다 수익을 못 볼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낙관적으로 봤을 때 잘 풀린 미래 상위 25%의 값은 여전히 더 높아졌지만 증가하는 폭이 이전보다 더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2.25배보다 못 버는 경우가 50%나 된다고 하면 매력이 좀 떨어지고 리스크도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75배부터는 보편적인 값과 보수적인 값은 여전히 내려갔고요. 상위 25%의 값은 2.5배에 비해서 고작 6%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미래가 순탄하게 잘 풀렸을 때의 상위 25%의 값을 얘기하는 건데 보편적이고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의 수익이 더 내려간다면 이런 리스크는 감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때부터 하위 25%는 30년을 장기 투자해도 한 배짜리보다 못 벌어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건 좀 심각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배짜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TQQQ 100%의 포트폴리오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TQQQ라는 종목 그 자체를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이로운 MDD를 볼 수 있는데 리밸런싱 없이 TQQQ 그냥 30년 동안 장기 투자하면 반드시 누구나 예외 없이 마이너스 60%의 하락을 겪으며 3배밖에 못 버는 미래가 25%나 된다는 겁니다. 이건 TQQQ라는 종목 자체가 무지성으로 매도 없이 장기 보유하기에는 효율이 좋은 레버리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TQQQ가 출시되고 나서 지금까지 제대로 경제 위기를 겪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몇 번의 경제 위기가 있다면 이 종목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93%까지 떨어질 수가 있죠. 복구하는데 많은 수익이 필요하겠죠. 이걸 극복하는 방법으로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모아왔던 부분은 물거품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리밸런싱이 필요하고 하락장에서는 배율을 높게 집중 투자하는 등 대응을 요구합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진정한 무지성 적립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동안 TQQQ는 리밸런싱이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TQQQ 비중을 지나치게 높이고 대응 계획도 없이 장기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결국 레버리지 배율을 높이기 위해 TQQQ를 쓸지 QLD를 쓸지는 본인이 처한 상황과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포트폴리오의 레버리지 배율만큼은 일정 수준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보셨듯이 증가하는 리스크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줄어들어요. 아무쪼록 선 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끼는 시청자분들을 진심으로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초기에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다가 마이너스 90%가 찍히면 인생 최대의 기회입니다. 그때는 더 욕심내서 높은 레버리지 배율로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장기 투자 중후반에 오는 경제 위기입니다. 10년 가까이 상승장만 겪다가
하락이 와도 응 아니야 버티면 다 올랐어 그러다가 진짜 하락을 맞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동안 돈이 너무 복사돼서 직장도 때려치고 돈도 펑펑 쓰다가 갑자기 자산이 쪼그라들잖아요. 그러면 주식 팔아다가 메꾸기 시작하면 버티지를 못합니다. 지금이야 적립식으로 버티면 복구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래에 돈을 벌 일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일자리가 있어도 세금을 너무 많이 뜯어가서 적립을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투자해온 20년이 물거품이 되어도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20년을 투자할 수 있는 의지, 게다가 보장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면 모를까 사람이 할 짓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효율적인 레버리지 구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지수 추종으로 편하게 돈 복사하고 싶은데 뭔가 시장 수익률로는 만족을 못해서 레버리지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면서도 탐욕스럽죠. 이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중용을 지키고 오늘 영상 속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그리고 효율적인 레버리지 배율 찾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마치면서 오늘의 영상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레버리지 장기 투자는 2배 이하로 하시고요. 나스닥 지수 추종 ETF의 레버리지는 1배에서 2.25배까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TQQQ를 매수했으면 반드시 리밸런싱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 진정한 의미로 무지성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시려면 QLD로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